모차르트가 여자에 빠져 있으면 모차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차르트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그 여행을 떠나자마자 아버지 고향인 그 독일의 아우스부르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아우스부르크에서 모차르트는 첫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 첫사랑의 주인공은 18살 사촌동생 베슬레였어요. 뭐요? 사촌 동생이요? 모차르트는 보름 정도 작은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촌 그 베슬레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소연 씨, 네. 그 모차르트가 베슬레 어떤 면에 그렇게 빠진 거예요? 베슬레가 또 굉장히 발랄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도 처음으로 또래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그 첫 상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또래랑 뭐 이렇게 말을 터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맨날 살면서. 아빠가 막 정말 쌍심지를 켜고 욕하시는 줄 알았어. 아 뭐라 그러죠? 아니 쌍심지를 진짜 켜고 본다 하잖아요. 오늘 맞아요. 부릅뜨고 정말 감시를 바로 옆에서 하다가 너무 억압하면 안 돼, 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벗어났잖아요. 그것도 10대도 아니고 21살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네. 하지만 좋았던 시간도 잠시 모차르트는 예정된 마나임과 파리로의 여행을 떠났어야 했는데요. 그렇지만 마나임에 도착해서도 베슬레에게 편지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돼요. 당시 그 모차르트가 쓴 러브레터가 남아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가장 사랑하는 베슬레. 헤즐레야. 래퍼네요. 라임이 해줄래? 야, 클래식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라임이 아주 와. 가장 사랑하는 베슬레. 헤즐레야. 이제는 잘 자라고 말하고 싶네. 뿌지직 뿌지직 소리가 날 정도로 꽃밭에 똥을 싸라고. 이게 뭐예요? 러브레터예요? 푹 잘 자라고 엉덩이를 입게까지 늘어놓고 말이지. 아, 엉덩이가 아파. 불타고 있는 것 같네. 어쩌면 똥이 나올 건가? 뭐라고? 그래, 맞아. 똥이야. 너로구나. 보인다. 냄새가 난다. 그리고 뭐야? 이건 그랬구나. 뭔 소리야? 무슨 똥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해줄래한테? 네. 똥이라고 한 거예요? 다들 놀랬죠? 너무 애기 뭐예요? 같아요. 어떤 네, 의미예요? 유머라고 하기에는 좀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좀 음담패설 같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 때문에 모차르트 연구자들 중에서는 그 모차르트가 분변 음욕증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변 음욕증이 뭐예요? 이 분변 음욕증이란 게 배설물의 성적 흥분을 느끼는 이상 성욕을 가리킨다고 해요. 실제 그-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그 똥 얘기 응가 막 좋아하잖아요. 이러면서 어. 그냥 똥 얘기하면 웃고 막 이러는 건데 아까 막 사회성을 너무 못 배웠잖아요. 사실 또래 애들도 많이 못 만나봐서 그게 되게 성장이 그런 쪽으로 좀 아, 그때 멈춘 건가? 그러니까요. 좀 뭐 정확한 이유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이런 지저분한 표현은 그 가족이나 연인한테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모차르트 가족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농담이나 뭐 놀이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요. 사실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여러 나라를 떠도느냐고 또래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항상 그 어른들 틈에서 자라면서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과 피곤함을 푸는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좀 딱하다. 야, 정말 위인전에 안 나오는 좀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모차르트 첫사랑 그 편지 받고 넌 똥이야 했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안 남아, 답장은 안 남아 있고요. 일식한 거 아니에요? 씹힐만 하죠. 베즐레에 대한 답장은 안 남아 있고요. 첫사랑에 푹 빠졌던 모차르트가 이 마나임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단 한 달 만에 베슬레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데요. 자, 모차르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은
바로 16살의 소프라노 알로이지아였습니다. 소프라노 같은 음악 업계에 있는 사람이네요. 네, 모차르트는 마나임에 도착하면서 그곳에서 더블 베이스 주자였던 베버 씨와 또 그 가족들과 친분을 쌓게 되는데요. 베버 씨의 4딸 중에서 둘째 딸인 알로지아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곧 모차르트의 연애가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노발대발을 했겠죠. 어떻게 아버지 귀에 들어? 당장 돌아와라. 사실 모차르트가 자기가 자기 알로지아를 출세시키려면 이탈리아를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아버지가 알게 돼요. 아빠한테 편지를 보냈구나. 뭐 돌아오라고 했겠죠 이제. 네, 아버지는 빨리 예정대로 취업하러 파리로 가라고 다그쳤습니다. 어렵다. 저 때는 그 눈이 멀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에. 근데 우리 착한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파리행 마차에 몸을 싣고 떠났습니다. 야, 사랑을 포기했구나. 효자야. 그런데 이때 모차르트에게 비극적인 일이 닥치게 됩니다. 뭐죠? 바로 함께 구직 여행에 나섰던 어머니가 1778년 7월에 파리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어떡해. 그런데 이 비보를 전해들은 모차르트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너 때문에 네가 어머니를 방치한 탓에 병이 악화된 거라면서 모차르트를 탓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당장 짤츠부르크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잔인하다. 당시 아버지가 모차르트에게 보낸 편지가 또 남아있는데요. 지원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야, 이 자식아. 빚이 지금 700플로린으로 불어났고 나와 네 누나가 내 얄팍한 봉급에 의지해서 어찌 살아나가야 할지 앞이 깜깜하다. 이제 네 늙은 애비와 사랑하는 누나의 앞날이 오로지 네 손에 달렸다는 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투명한 사실이다. 네 봉급이 있어야만 내가 몇 년 안에 모든 빚을 갚고 평화롭게 죽을 것 같은데 이놈의 새끼가. 근데 뭔가 조선시대 같아. 조선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죠. 그쵸. 이때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짤츠부르크 궁정의 오르가니스트 자리를 잡아두었다면서 아들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끝났네. 수은 씨, 그러면은 그때 당시 새로 사귄 그 여자친구는 네, 어떻게 그때 됐어요? 그 모차르트가 짤츠부르크로 돌아가기 전에 알로이지아를 만나기 위해서 마나임에 들렀어요. 근데 그 알로이지아가 이미 마나임을 떠나서 뮌헨으로 가버린 후였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모차르트를 거절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모차르트는 1년 4개월 만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구직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한 채 짤츠부르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모차르트가 짤츠부르크를 떠난 게 콜로레도 대주교 때문이잖아요. 콜로레도 대주교는 모차르트를 다시 받아주기는 했어요. 월급도 그 이전보다 3배나 올려줬고요. 게다가 맡은 일만 끝내면 언제든지 여행을 해주겠다고 허용도 했고요. 오, 파격적인데요? 네. 하지만 둘의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781년에 모차르트가 뮌헨에서 오페라 이도메네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거든요. 네. 모차르트가 성대한 파티를 벌이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빈에 온 대주교가 굳이 모차르트를 빈까지 불러들인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차르트에게 신작을 3개나 만들어서 연주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선 수고비로 단 4두카트만 준 거예요. 3g이 조금 넘는 금화 4개를 준 거죠. 그런데 모차르트가 대주교에게 불려가면서 날려버린 기회가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에 열린 한 공작의 파티에 참석했다라면 50두카트는 너끈히 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게다가 공작의 집에 머물던 황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아, 그럼 일부러 약간 방해한 건가요, 대주교가? 모차르트는 그렇게 믿었어요. 대주교가 자기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25살의 모차르트는 결단을 내려요. 사표를 제출하고
콜로라도의 대주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지. 오, 드디어. 모차르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페라 작업도 계속 이어갔는데요. 먼저 모차르트는 빚내 온 지 1년여 만인 1782년 황제 요제프 2세의 의뢰로 새 오페라 후궁 탈출을 만들 수 있었어요. 후궁 탈출. 18세기에 콘스탄체라는 스페인 귀족 아가씨가 해적에게 납치되어 뚜르키의 궁전에 팔려가자 그 애인이 콘스탄체를 구출해내는 모험담을 담은 그런 극인데요. 이 오페라는 초연부터 대성공을 거뒀고 유럽 각국에서도 공연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오페라 여주인공 콘스탄체가 누구 이름인지 혹시 아세요? 콘스탄체? 누군가의 부인이겠죠? 그렇죠. 누구의 부인일까요? 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결혼식을 간 적이 없는데. 콘스탄체는 바로 당시 모차르트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이름이었습니다. 귀여워. 모차르트가 자기 작품 주인공의 이름으로 썼을 정도로 사랑했던 콘스탄체는 사실 모차르트가 빈에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지냈던 여성이었어요. 모차르트가 열렬히 사랑했던 소프라노 알로이지아 기억하시죠? 네. 네. 그 사람이요? 네. 콘스탄체가 바로 이 알로지아의 동생이에요. 동생이요? 알로지아의 동생이에요. 동생이요? 동생이랑도 사귀었어요? 막장. 심지어 모차르트와 콘스탄체는 후궁 탈출이 초연된 지 3주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그렇다면 아버지 레오폴드는 아들의 결혼 의사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고 하겠죠. 예.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둘의 결혼을 강경하게 반대했고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어요. 온 가족의 희생으로 자란 아들이 가난한 집안으로 제 발로 들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결국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1782년 8월 4일 슈테판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야. 이렇게 모차르트의 결혼은 가족들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차르트의 신혼생활은 아주 풍족했습니다. 모차르트는 1781년 빈에 정착한 이후 평균 2,000에서 3,000 플로린 정도 연습을 벌여들였던 거로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수억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짤츠부르크 시절 연봉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그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그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었죠. 우와, 엄청 벌었네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왜요? 모차르트는 빈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문제는 엄청난 지출을 했다는 거에 대해 있었어요. 유럽 왕실을 돌면서 본 귀족들의 생활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받은 호화스러운 선물들이 모차르트의 눈을 한참 높여놨던 거죠. 그리고 모차르트가 특히 그 고급 옷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명품이구나, 명품. 네, 한 번은 자신을 후원하는 남자 부인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도 있는데 어떤 편지였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제 마음을 매우 설레게 하는 저 아름다운 빨간 프로코트 때문에 부탁드리는데 어디서 구하셨고 값은 얼마입니까? 저에게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실은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겨 가격에 대해는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좋아하고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재단사든지 구두 수선공들한테 외상이 많았다고 해요. 케이리 씨, 그 모차르트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있잖아요. 하얀 가발. 그런 것도 비쌌나요, 혹시? 네, 그때 당시 유럽 장류층 사이에서는 이런 가발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흰색 가발은 높은 신분과 부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들도 가발 되게 많이 썼는데 이런 흰색 가발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정말 비쌌던 거예요. 그렇게 비쌌어요? 네, 게다가 모차르트가 빚을 진 이유가 이것에 빠져서라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바로 도박과 내기 당구였습니다. 네?
사실 모차르트는 당구를 아주 좋아해서 집에 당구대를 장만해 놓고 작곡도 당구대 위에서 했다고 했을 정도로 그 당구를 좋아했는데요. 또 돈을 덜고 이제 그 과도한 내기 당구를 뭐 하기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사치스러운 데다가 도박도 좀 시도를 했다면 빚더미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겠죠. 모차르트가 음악가로서의 성공에 한참 들떠 있을 때 짤츠부르크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뭔데요? 바로 아버지 레오폴트의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던 소식이었어요. 1787년 초부터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결국 5월 28일에 사망하고 말아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랐던 소원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1787년 12월 31살이 된 모차르트가 궁정의 정규직을 얻은 거예요. 아, 드디어. 황제 요제프 2세가 모차르트를 궁정 작곡가로 고용을 한 건데요. 하지만 그 조건이 썩 좋지 않았어요. 모차르트의 연봉이 바로 직전 같은 자리에 있던 글룩이라는 작곡가의 연봉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정 수입이 절실했던 모차르트는 찬밥 더운 밥 가릴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교수님 오페라도 막 성공하고 빈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뮤지션 중에 하나인데 왜 고정 수입에 이렇게 매달 뭐예요? 사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당시 빈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모차르트가 심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 러시아 측 동맹으로 참전하면서 빈의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거든요. 전쟁에 참여하면 그래서 황실이 예술 분야의 지원을 줄이는 바람에 극장은 문을 닫았고 또 귀족들도 자신의 영지를 지키려고 빈을 떠나면서 빈의 음악 활동이 완전히 멈추다시피 한 거죠. 그러면서 모차르트도 음악회를 열지도 못했고 피아노 레슨을 받는 제자들도 급속하게 줄었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의 상황이 침체되고 나날이 빚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1791년 모차르트는 또다시 새로운 오페라 작업에 전념하게 돼요. 진짜 끊임없다. 그렇죠. 그 작품이 바로 마술피리입니다. 알죠. Ein Weiler fliegt und warten nicht, was dir gemeine Beben spricht. Ein Weiler fliegt, ein Weiler fliegt. 이 오페라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지만 그 초연 이후 1년간 100여 차례 공연됐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이즈음 모차르트에게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30대잖아요. 모차르트는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작곡에 몰두했고요. 계속되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는 듯한 작품을 의뢰받게 돼요. 그 작품이 바로 모차르트의 미완의 걸작 레퀴엠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선 이 레퀴엠이 모차르트를 죽이려 했던 살리에리의 계략으로 의뢰된 작품으로 묘사됐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백작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레퀴엠을 의뢰한 거였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발표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작곡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조건이었죠. 아, 그러면 모차르트한테 대리 작곡을 시킨 건가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 레퀴엠을 작곡하면서 모차르트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어요. 몇 달간 두통과 전신통증에 시달리고 누군가 자기를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헛것을 보기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모차르트 아내 콘스탄제 증언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이 레퀴엠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레퀴엠이 될 거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차르트의 이 슬픈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차르트는 갑자기 손발이 붓고 토하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35살의 나이로 숨지고 맙니다. 아이고, 너무 오르다. 진짜 너무 젊다. 너무 젊어. 죽는 순간에도 작곡을 하면서 죽는. 사망 당시 모차르트를 살펴본 의사는 모차르트가 죽음에 이른 건 발열과 발진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증상일 뿐 위대한 예술가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보였죠. 지금까지 수은 중독, 패스트, 류머티즘성 심내막염, 돼지고기에 의한 식중독 등 확인할 수 없는 가설들만 수없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사인은 밝히지 못했죠. 젊은 나이인데 되게. 그러면 모차르트의 생애 마지막 걸작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들어봐야죠. 레퀴엠. 아, 너무 슬플 것 같아. 데우스. 되게 슬프다. 소름 끼친다. 진짜. 너무 슬퍼요.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레퀴엠 바로 들으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라크리모사의 8마디만 모차르트가 직접 자기가 손으로 적었고 그 나머지는 마무리를 못했어요. 하지만 나머지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죽기 직전까지 제자인 쥐스마이어를 불러다 놓고서 설명해서 그것을 채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레퀴엠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행이네. 모차르트는 35년의 일생 동안 600곡이 넘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모차르트가 죽은 지 200년이 훨씬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모차르트의 곡은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시킨, 키오르케고, 조지 버나드 쇼 같은 많은 작가와 사상가들의 정신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모차르트라는 위대한 음악가의 힘, 음악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지금까지 음악사의 최고의 천재, 모차르트 일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네.